사실 한국 시장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12월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기업 거버넌스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위기가 우리가 닥쳤구나. 네, 네. 굉장히 슬기롭게 넘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금 도입되면 네.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겠고. 안녕하십니까. 증시업데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인을 모시게 되어서 제가 사실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증권회사에 2000년에 입사를 해서 혼돈 속의 혼돈을 경험하면서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많이 맛봤어요. 그리고 뭐 저 개인 계좌도 그렇고 손님 계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특별히 2002년부터 2005년, 6년, 7년 이 기간 동안에 그 황금밭에서 황금을 다 놓치고 쓰레기를 쥐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너무 한심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처음으로 가치 투자라는 걸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인데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그때 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실패를 했다가 그분들의 경험담을 읽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구나 하고 돌렸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초석이 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인이시고, 그리고 스승님이 되시는 분을 오늘 모시게 돼서 제가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필명 남산주성 김태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개인 그 전업 투자자이시면서 제야 투자의 신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양산시킨 장본이시기도 하고, 한국의 가치 투자의 토양을 처음으로 뿌리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남산주성님 글과 경험담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마 저처럼 결단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좀 가찬인데요. 사실 저도 뭐 1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도 뭐 2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긴 한데, 네. 저도 99년 2000년도 한창 그 IT 버블기 때 완전히 망했다가 그때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0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 이제 마음 좀 바꾸고 투자하는 걸 바꾸고, 그때는 직장 다닐 때니까 이제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갑자기 자산이 확 늘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때 가치 투자 대상승장이 왔죠. 예.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로 한 3년 정도 들고 있었던 종목이 한 3배 이렇게 오르면서 자산이 갑자기 확 불어났는데, 야, 이게 기다릴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다리니까 또 결국 이렇게 이제 과실을 딸 수 있구나. 그런 거 알고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이제 좀 같이 공유하자. 이런 걸로 이제 가치투자연구소라는 이제 카페를 2005년도에 이제 개설을 했고, 그렇게 흘러온 게 지금 20년이 됐네요. 예. 그렇죠. 그 가치투자연구소가 사실상 성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카페라는 기능성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그 전설적 그 이름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진짜 거의 성지였죠, 거기가. 그렇다 해도 또 아직도 이제 글로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기록을 남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투소에 오셔서 또 글도 적으시고 많이 방문도 하시고, 아직은 이제 20년 됐어요. 10주년 행사 했다가 20주년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되게 고민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시간이 벌써 20년이 됐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래요. 언제 20년이 됐지? 뭐 이렇게. 그 투자 환경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전 느낌이, 저도 어렸을 때 조급해서 그렇게 많이 실수를 저지르긴 했는데, 지금 나이 와서 좀 먹어보니까 다들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던데요. 네, 뭐 투자하다 보면 조급할 수밖에 없죠. 사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빨리 자산이 불어나기를 원하는 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원래 그런 거라. 근데 투자 환경은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직도 가치 대비 평가 못 받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
그럼 20년 전보다 20년 전이면 이제 2005년도인데 네. 그때 막 가치 투자의 붐이 일었었던 예.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못한 것 같은 뭐 세상에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뭐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좀 하셔요. 와, 한 20년 만에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를 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상황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기회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20년이 지났는데 뭐 다른 거는 뭐 완전 선진국 됐잖아요. 20년 전에는 사실 중진국으로 느껴질 정도였을까? 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그렇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선진국. 뭐 기업이 커지고 나라가 좋아진 것만큼 사실 정신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상법 개정 법사위 통과하고 좀 뭐 그런 것들이 좀 법이 개정되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또 좋아지지 않겠나. 네. 전반적으로 뭐 이런 네. 기대는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되게 기대가 많다 이렇게. 네, 저는 올해 이제 사실 한국 시장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첫 번째는 뭐 이건 정치 성향은 아니고 네. 우리 12월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계엄 사태 있고 나서 야, 12월은 진짜 기업 거버넌스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위기가 우리가 닥쳤구나. 네. 네. 굉장히 슬기롭게 넘겼고 네. 넘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금 도입되면 네.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겠구나. 미국 증시는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너무 고평가 상태고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주면 네. 못 올랐던 한국 시장이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결과는 이제 연말 돼봐야 알 건데 네. 어쨌든 그런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근데 투자자들은 일부는 조금 낙관적이거나 일부는 좀 더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버핏이 그랬어요. 네. 그 성공한 투자자는 항상 그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레이엄도 뭐 벤자민 그레이엄도 네. 사실은 그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라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 두 분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든 현실은 냉정하게 분석하지만 항상 희망과 낙관적인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네. 그래야 투자도 하고 투자에 대한 가실도 없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비관론자들은 채권 시장 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한국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식시장에 남아 있었던 건 그런 한국에 대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23년, 24년, 25년 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위기일 수도 있는 게 우리 젊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거버넌스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국장 왜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을 해보니까 되게 주주 가치를 옹호해주고 주주를 위해주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가를 잘 관리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을 경험한 게 한국 시장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뭐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뭐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미국 시장 조금은 투자하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이라고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경험상은. 네. 근데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지 않은 기업들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그 투자했던 미국 기업 하나가 상장 폐지했는데 네. 예, 예. 약간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로 한 건 아니고 예. 이 기업이 미래에 엄청 잘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회사에 팔렸어요. 아, 네. 팔리는 과정에서 네. 공개 매수 가격이 정말로 2배에서 반 토막 났다가 또 다른 회사가 산다고 그래서 또 올랐다가 뭐 이런 네. 과정이 네. 몇 번이 반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깝깝했어요. 뭐 영화라도 되게 잘 되면 전화라도 해봤을 건데 그 공시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건 또 아니고 네.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한국 투자자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 미국에 투자하나 한국에 투자하나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죠. 미국에 투자할 때는 얘네들이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네. 만약에 나를 속이거나 기만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송을 하거나 해서 그걸 바로 잡을 것이다. 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껴두고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 뭐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회사 너무 싸고 미래 가치가 좋은데 나를 속일까 말까? 저는 대주주 지금 나이 찾아보고요, 자식 나이 찾아보고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주주가 오너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아직까지 어리면 언제 승계하지? 그리고 승계할 쯤 나이가 되면 이거 당분간 주식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자동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네. 아직은 승계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예,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그러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시장 우리가 2002년도 22년도에 네. 보면 그 하반기였나요? 네. 미국 그 지수가 한 20-30% 확 빠졌죠. 확 빠진 적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때 보면 정말 일부 종목들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져요. 그렇죠.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제가 그때도 제가 갖고 있던 또 실패담을 하나 얘기하면 그 카바나라는 회사를 카바나, 네. 여기로 당한 사람 엄청 많던데. 카바나 회사를 저는 싸게 샀어요. 왜냐면 처음에 샀을 때는 한 20불 정도에 샀어요. 네네. 그 샀던 건 제가 이제 굉장히 인정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저기 김두영 대표. 네네. 네. 저기 머스트 투자. 머스트의 김두영 대표. 네. 굉장히 꼼꼼한 친구고. 또 훌륭한 투자자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카바나를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엄청 투자했죠. 네, 단가 많이 높더라고요. 네. 많이 빠져서 그 처음에 그걸 한번 사서 정말 단기간에 거의 더블 가까이를 먹고 뭐야 이거 투자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2배 가까이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그게 10불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게 300불까지 갔던 건데 그게 10불까지 정도 빠져서 정의가 많이 알아봤겠지. 이 정도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옆에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게 돼.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투자할 때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네. 그 친구 컨닝을 하고 이제 거기다 네네. 좀 더 엎어가는 전략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3.5불인가가 떨어졌어요. 그 제가 한 10불, 8불, 10불 뭐 이 정도에 좀 샀는데 3.5불, 4불 이렇게 떨어지니까 리포트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1년 안에 망할 확률, 파산할 확률 90%. 미국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그때 진짜 험악했습니다. 네. 정황상은 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대주주들이 막 30불, 40불, 뭐 60불 이럴 때도 막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가 그 팔아놓은 돈으로 굉장히 싸게 사고 있더라고요.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미래 되는 건가 싶은데 하여간 그렇게 사고 있어서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리포터가 나오고, 사실 머스트도 이제 머스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죠. 악유가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네.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뭐 한 4, 5불 정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많지는 않았지만 팔았는데 불과 한 2년 아직 채 안 됐죠. 2년 정도 2년 됐나? 주가 화려하게 부활했죠. 거의 100배 올랐어요. 100배까지는 아니죠. 뭐 280 몇 불, 290불?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졌어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막 오를 때는 왜 이렇게까지 오르지? 맞아. 미국 주식은 그 좀 과열과 뭐랄까 그 정말 광기가 느껴질 만큼 세게 올랐다가 정말 온갖 패닉이 한꺼번에 다 터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최근에 막 한 며칠 전까지 한 280불, 290불까지 올랐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이유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 막 올린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 중고차 시장이 엄청 좋아지는 건가? 스토리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건가? 그 생각 하자마자 꼬라박기. 그게 사실 미국 시장이 또 꼭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우리 사무실에 작년 12월에 주가 좀 빠질 때 계엄 있고 하면서 뭐 빠질 때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 두 군데를 투자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엄이 일어나니까 못 견뎌 하더라고요. 레버리지도 약간 쓰고 있으니까 더 못 견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집 근처에 이제 네. 맥주 한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는 종목이 수십 개도 넘지만 종목이 많이 없다면 확신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세뇌, 스스로를 세뇌하고 그 세뇌하는 방법은 내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잘 안다. 누구하고 붙어가지고도 토론할 수 있다. 좋다는 걸.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뭐 맥주를 한잔 했는데 1월 초에 만났는데 제가 그러면서 내년에 엄청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듣고 1월 초에 만났는데 다 팔고 미국 시장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속이 되게 화가 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야, 너 지금 미국 시장에 가서 너 완전 거꾸로 타는 거다. 그렇지. 이제 올해 국내 시장도 좋을 거라고 보고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며칠 전에 또 전화했는데 또 후회하고 있다. 근데 그 친구는 되게 똑똑한 친구고 투자 잘해왔던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던. 아직까지 연도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건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 투자를 대하는 어떤 철학,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또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깡다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저도 일반 분들한테 막 설명드릴 때는 실력보다는 심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의 힘이 한 9할쯤 되는 것 같아요. 이 9할을 넘겨오면 그 다음부터는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초반에 이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한 9할은 마음 관리를 못하는 순간 이거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나이대에 따라서도 좀 사실은 조금 다르고 자신의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여튼 뭐 실력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 그 직장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제가 전업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벌 때 처음 가졌던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나서 가졌던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 예전에 그런 책에도 이제 제가 야 여기서 정말로 내가 내 위치가 뭐냐. 나는 회사 아침에 출근해서 6시까지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월급 받아서 좀 남는 돈 투자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그 예를 들어 뭐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이나 이런 뭐 전문가들하고 막 매매하면서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정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길 수 없다. 이제 그 결론에 딱 이루고 나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그때부터 투자가 달라졌던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맞도록 이제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주시장에 덤벼들고 그렇게 덤벼들면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요. 뭐 한 달 안에 승부 봐야 되고 뭐 일주일 안에 승부 봐야 되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나이가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이 됐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갈수록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다른 데 중요하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활력도 좀 떨어지고 뭔가 공부하는 능력이라든지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물론 이제 우리 각도기님 아직도 총명하시지만 저는 엄청 떨어졌어요. 저 볼 때는. 이제 그럴 땐 그게 맞는 투자를 좀 했는지 예전에는 제가 1년의 목표 수익률을 한 20%에서 30% 가까이 잡았다면 지금은 거의 10%에서 많으면 15% 정도를 잡거든요. 물론 자산이 많이 불어난 것도 있어서 막 그 정도로도 만족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투자 방법이 뭘까? 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하는 친구들은 뭐 연간 뭐 100%, 200%, 뭐 300%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위에 보면. 거의 뭐 자기를 갈아넣죠. 뭐 거의 뭐 만나보면 거의 미쳐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 근데 그렇게 미쳐 있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쪽박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느 순간 가보면 막 짐 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한번 거기서 걸어보겠다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세만 바꾸고 자세와 마인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한다.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에 월급쟁이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욕심부리지 마 그냥 배당 투자만 해. 요즘 같은 배당 투자가 너무 좋잖아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딱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안 들어. 안 듣는구나. 이걸 왜 안 듣지? 시간을 못 견뎌서 그래요. 네. 이게 배당 투자라는 게 배당만 보는 투자 꼭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배당이 늘어나면 그 배당에 맞게 주가도 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런 투자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시가 배당이 올라갔다는 건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허영만 하백님 네네. 만화로 주식 만화를 네네. 연재한 적이 하셨죠. 있거든요. 네. 제가 그게 한 1년 반 정도 자문단이었던 적이 있어요. 예. 초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문단에서 나왔는데 네. 나올 때 언론이었나? 하여튼 얘기는 먼저 스스로 나왔다고 해야 되나? 스스로 나온 것처럼 돼 있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긴 했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문단 기간 동안 한 종목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이제 JB금융지주. 네네. 네, 그때 광주은행. 네네네. 쌤 이거 너무 싸요. 너무 그렇죠. 싸고 너무 쌌죠. 너무 계속 쌌어. 좋아질 거라 그 배당이 계속 늘어날 거다. 물론 그 나중에 온라인이 들어오면서 더 주가를 더 이제 부양시킨 건 있지만 그 전에 배당률이 한 8% 가까이 됐습니다. 네. 8% 뭐 8% 넘었던 적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때 주가 한 4, 5천 원 했으니까. 근데 못 견뎌야지. 왜? 야, 너 맨 주구장창 똑같은 종목이냐. 그리고 그때 자문단 중에 뭐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알지는 못하는데 정말 날아다녔어요. 뭐 매매 엄청 잘하면서 엄청 날아다녔는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나긴 했지만 그 종목들만 보면 그 JB금융지주 같은 게 엄청 올랐죠. 사실은 한 4배, 4~5배 올랐고 사실은 그만큼 배당을 그 기간 동안에 배당을 재투자했으면 훨씬 더 큰 수익 배당을 꽤 많이 받았고 아마 지금은 처음 제가 샀던 종목 거의 대부분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정리를 하고 다른 은행주로 갈아타긴 했는데 조금은 남겨뒀거든요. 조금 남겨둔 거 보면 배당 수익률이 막 20%씩 돼요. 매입가 대비. 그러니까요. 그런 거 따지면 좀 걸려도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것도 언젠가 인정은 받는다. 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믿음은 끝까지 배신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종목으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끝까지 배신하는 놈은 어쩔 수가 없고 그 중에 이제 배신 안 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와주는 종목들 이런 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산이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 와서 시장이 많이 까진 장이 오면 참 별로 안 까져요. 작년도 24년도 같은 때 예를 들자면 22년도도 22년도도 그렇고 25년도 막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거의 손실을 안 보고 그 해를 끝냈거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해는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저도 10월 27, 28 2008년 10월 27, 10월 28 그 잊지 말 제가 다이어리 제일 앞에다가 적어놨어요. 잊지 말자 12.7, 12.8 무슨 사태처럼.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하여튼 다이어리 새로 바꿀 때 지금은 다이어리 안 쓰지만 바꿀 때 제일 앞에 써놨거든요. 그날 잊으면 안 된다. 그해 연말까지는 1년 2008년 결산은 제가 손을 안 보고 나왔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2달 동안 다 해보겠어요.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이. 결국은 이제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앞으로
막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네.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백기아로 뒤로 확 안 까지는 거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고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복리수익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내 자산을 크게 네. 이제 불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좀 그 자산을 불리는 게임보다는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이 이제 많죠. 뭐 골프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네네. 뭐 먹는 거라든지, 네네. 뭐 그런 거에 이제 점점 아, 내가 이제 시간을 조금 다른 데 더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요.